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오래전 알고 지내던 지인분께서 우연히 제 카페에 방문하셨어요. 제가 겪은 일이 이미 일파만파 소문이 퍼진 터라 제 얼굴을 보며 반가워하기보다는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잊기 힘든 일이었지만 잊혀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래전 지인을 보면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 그 끔찍한 기억에 여전히 괴롭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가 너무 꽁꽁 싸매고 살아서 그래. 원래 기쁨은 안에서 채우고 슬픔은 밖으로 내보내는 거랬어. 차라리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대나무 숲 여러 개를 만들어봐. 알게 모르게 소문은 난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한 전말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 둘뿐이에요. 친구는 요즘엔 여러 매체가 발달해서 얼굴을 보이지 않고도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제 대나무 숲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겪은 일을 털어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회사 상사의 소개로 만난 사람으로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2년 연애 끝에 31살의 한 결혼이었죠. 다소 빠르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결혼 정년기에는 오래 연애하는 거 아니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애와 결혼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2년을 만났으면 그 사람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이 고집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연애 때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결국 제 뜻에 따라주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 남편은 제가 알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고집이 셌습니다. 처음 싸운 건 아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이 말이야. 빨리 가는 게 어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이미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우리 2년 뒤에나 갖기로 했잖아. 생각해보니까 2년 뒤면 우리 33인데 좀 늦을 것 같아서. 애 낳으면 34이잖아. 게다가 그때 가서 갖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바로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당장 내 인생에 결혼이라는 것도 너무 큰 이벤트인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아기를 갖는 게 난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지금 내가 회사에서 맡은 일 때문에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갖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난다고. 이해하는데 결혼했으면 가정이 우선이어야지. 회사 일 때문에 우리 일 뒤로 미루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그때 이야기하지. 왜 결혼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 창석아, 솔직히 나 좀 불쾌해. 이미 다 잡은 물고기 취급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그만하자. 그건 제가 고집부린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혼 전 아이 문제, 부부가 될 우리 미래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거쳐 이미 결정된 일이었거든요. 결혼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신혼생활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아이부터 갖는 게 싫었고요. 아이가 원하는 시기에 때맞춰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원하지 않을 때 가져 후회하는 삶보단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뒤로도 남편은 이미 끝난 이야기를 두고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볼 때도 굳이 아이들이 나오는 방송을 들어 예쁘지 않냐고 물으면서요. 거기다 시어머니를 이용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친정 부모님까지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아가, 바쁘니? 네, 어머니. 5분 정도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아니, 창석이가 그러는데 너네 애 늦어진다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네?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1, 2년 늦게 가지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아니, 사정이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 사정이라고. 한시라도 빨리 가질 생각을 해야지 2년씩이나 미뤄? 미룰 게 따로 있지.
잔말 말고 올해 안으로 좋은 소식 전해줘라. 어머니, 그건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아니, 너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아무리 중요한 사정도 이세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야. 나는 창석이 22에 낳았다. 애 늦게 낳아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같이 상의해 결정한 일을 마치 제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전달한 거예요. 신혼 초부터 애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러다 엄마 전화까지 받고 폭발해버린 겁니다. 윤서야, 창석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요즘 애들 아무리 결혼도 늦고 애도 늦게 갖는다지만 너 지금 애 갖는 것도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는 없어. 괜히 애는 1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한다는 줄 알아? 늦게 애 낳으면 몸이 안 따라줘서 너도 고생이야. 아, 엄마까지 왜 그래? 어머님 하시는 말씀도 짜증나는데 창석이가 엄마한테도 연락한 거야? 그거 이미 우리끼리 다 끝낸 얘기야. 지금 당장 애 가지면 일도 그만둬야 하는데 그거 책임은 진대? 외벌이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나 있으면 몰라.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엄마랑 아빠도 얼른 너 닮은 아기도 보고 싶고 그래. 저는 혼자 오랫동안 고심했습니다. 결혼 전과 다르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남자와 더 먼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지요. 결혼 전에는 뭐든 제 뜻에 맞춰줬으니 결혼했지. 그때와 같은 행동을 하면 제가 그렇게 쉽게 결혼했겠나요? 신혼여행에 다녀온 지 한 달 만에 이혼을 고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를 무렵 남편이 왔는데 자기가 버려놓은 행동이 있으니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왜 불도 안 켜고 그러고 있어? 저녁은 먹었어? 좀 앉아봐. 왜? 아이, 혹시 장모님한테 연락 받았어? 왜 자꾸 말을 바꿔? 내가 그 얘기 그만하자고 했지. 윤서야, 내가 오죽했으면 그래. 그때는 나도 네가 하는 말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 무조건 결혼 전에 한 이야기라고 해서 바꾸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때에 따라서 상황도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를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어머님이랑 우리 집에까지 연락해서 날 괴롭혀? 내가 어머님의 엄마 전화까지 받고 얼마나 황당하고 열받았는 줄 알아? 미안해. 아니, 나는 도저히 너를 설득시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랬지. 너 한번 결정한 거 어지간해선 안 바꾸잖아. 윤서야, 내가 더 잘할게. 결혼하니까 빨리 아빠 되고 싶은 욕심이 커져서 그래. 김 팀장님 딸 볼 때마다 나도 저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부러웠는데. 남편은 작전을 바꿔 제 동정심을 살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를 엄청 좋아한 사람이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아이에 그다지 관심도 없고 유행하는 연예인 애들 나오는 프로그램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애를 보고 예쁘다 눈길이라도 한번 줬으면 모를까 그런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왜 그렇게 애타령을 하나 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에 추궁했더니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 아이가 없으면 더 쉽게 헤어진다고 하니까. 철민이랑 경원이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혼할까봐 애를 빨리 갖고 싶었다는 거야? 다들 애 있으면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 이혼 생각도 못한다고. 참나. 애가 있어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하는 거지.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그래? 네가 결혼 전처럼만 하면 이혼할 일 없어.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사람처럼 말이나 바꾸지 마. 남편에게 그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지만 그 대화를 나눈 이후로 저도 마음이 좀 편치는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불안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그 이후로도 좀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은 모습에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죠. 남도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여자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결국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오기도 전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임신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만 알았어요.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는 일인 줄도 모르고요. 바쁜 회사 일이 끝난 후에 임신이 된 거라 다행이다 싶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빠른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해도 해도 너무 심했거든요. 그게 또 사람마다 엄청 다르다면서요. 저희 엄마도 저나 오빠를 가졌을 때 유난스러운 입덧은 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심했습니다. 한창 심할 때는 물비린내에 구역질이 날 정도라 코 막고 겨우 물을 마시곤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언니도 임신했을 때 물을 좀 가리긴 하더라. 그래서 형부가 편의점에서 생수를 종류별로 사다 줬거든. 물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싶었는데 언니 그때 완전히 물 감별사 됐잖아. 너도 입에 맞는 물이라도 찾아 마셔봐. 친구의 권유에 따라 저도 편의점에 찾아가서 물을 종류별로 찾아서 마셨어요. 다행히 그중 속에 잘 받아주는 물이 있었던 거예요. 물이 한 방울도 빠짐없이 온몸에 스며드는 그 기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마치 오랫동안 사막을 걷다 오아시스를 만난 여행자의 기분이 그랬을 겁니다. 그 후로 그 물을 왕창 주문해 쌓아두었는데 그걸 보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좀 오버 아니야? 뭐? 아니, 물에서 냄새가 나긴 무슨 냄새가 난다고. 정수기 물이 제일 깨끗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물은 미세 플라스틱도 나온다는데 재활용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 못 먹겠는데 어떡해. 나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줄 알아? 그리고 뭐? 오바? 하, 너는 지금 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입덧이 시작한 후 체중이 5kg 가까이 빠지면서 보는 사람마다 걱정을 샀던 시기였어요. 사람이 그 지경이 됐으면 어떻게든 뭐라도 먹일 생각을 해야지 그 상황에 미세 플라스틱 타령을 할 수가 있나요? 임신으로 힘든 건 저뿐이고 애가 나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남편이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뒤늦게 사과는 받았지만 임신해서 서러운 건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도 생각나 자다가도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하나뿐이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입덧이 끝나니 이제 미친 듯이 식욕이 당기는데 못 먹던 음식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임신 전에는 내장류는 손도 못 댔어요. 곱창, 전골, 막창, 순대, 간 그런 거요. 그런데 무심결에 지나가다 맡은 그 냄새가 어찌나 끌리던지 한동안 엄청나게 먹었죠. 원래 좋아하던 음식에 못 먹었던 음식까지 먹으니 입덧으로 빠진 살이 배로 찐 거예요. 그렇다고 말도 못하게 찐 건 아니었고 임신 전보다 7, 8kg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남편이 또 그러는 겁니다. 윤서야, 살이 좀 붙은 것 같은데 너무 찌지 마. 네 새언니도 보니까 나중에 고생 좀 하더라. 그쵸, 장모님. 윤서 요즘 너무 쪘다니까요. 아무리 임신했어도 해도 그렇지. 요즘 집에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집 잘못 찾아간 줄 알고. 장모님이 한 소리 좀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몸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자가 몸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어? 아니, 나는 윤서 너 건강이 걱정되고 그래서 그렇지. 아이고 창서가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편은 아무리 살이 쪄도 좀 보듬어주고 그래야지. 내가 한마디 했다고 네가 두마디 세마디 하면 되겠어? 저 인간 지금도 그 모양인데 20kg씩 찌면 바람이라도 나겠구나 싶더라고요. 아이를 가지면 부부간의 유대감이 더 깊어지고 신뢰가 쌓인다는데 저는 임신 주수가 찰수록
저런 사람과 아이를 키우는 게 맞나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아빠가 돼야 철이 든다는데 저 사람은 아빠가 된다고 철이 들까 싶고요. 그러다 갈등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 그게 조리원 문제였습니다. 조리원 계약을 하러 갔었는데 남편 표정이 시종일관 뚱하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조리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싶었는데 계약하고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2주에 500만 원 돈은 좀 심하지 않아? 아이, 가봤자 그냥 쉬면서 잠만 자는 거잖아. 아까 뭘 들은 거야? 뭘 잠만 자. 2주 동안 머물면서 아이도 대신 봐주고 산모 쉬게 해주는 거지. 산후조리원이 왜 산후조리원이야? 출산 후에 산모들 회복 돕는 곳인데 마사지에 삼시세끼 밥도 나오고 마음만 같았으면 한 달도 있고 싶다 뭐. 아이, 그래도 그렇지. 500은 좀 너무 비싼데. 뭐 아깝다고? 지금 당신 아이 가진 나한테 그런 말이 나와? 아니야. 저도 2주에 500만 원이라는 돈이 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평생에 애 여럿 낳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가봐야 2번일 거고 평생에 걸쳐 쓸 몸이 회복되는데 500이면 노후에 드는 병원비보다 싸게 먹히는 거죠. 경험이 없다 보니 저도 그게 맞나 싶었는데 엄마도 그렇고 새언니도 그렇고 고민하지 말고 충분히 쉬다 오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뒤로도 은근슬쩍 자꾸 그 조리원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휴, 500이면 여행을 가도 2번은 가고 가전도 바꾸겠는데. 뭐라고 그렇게 궁시렁대는 거야. 아, 윤서야. 내가 진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 계산으로는 너무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 생각을 해봐. 그 500을 너가 원하는 물건으로 사는 게 어때? 명품 가방? 아, 그거 가지고 싶으면 차라리 그걸 사. 가방은 남아서 두고두고 써먹기라도 하지. 조리원은 2주라는 시간에 써서 사라지는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냐.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 누가 당신 보고 계산해달래? 그냥 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공동 생활비에서 나가는 건데 솔직히 그거 엄마한테 부탁하면 기꺼이 해줄걸? 그거 반의 반도 안 되는 돈. 아니, 엄마 100만 원만 주면 2주 동안 밥도 차려주고 애도 봐줄 건데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자. 그리고 남은 돈은 나중에 나 휴가 길게 받아서 제주도 한 달살이 같은 거 가면 좋잖아. 뭐? 어머님한테 산후조리를 받으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안 그래도 몸 불편하고 아파 죽겠는데 어머님 눈치까지 보란 말이야?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어떻게 산후조리야? 당신 나 괴롭히고 싶어서 작정했어? 아니, 밥 해주고 애 봐주면 그게 산후조리지 뭐야. 옆에서 좀 움직이는 거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포경수술해서 우리 아빠 병수발 받고 싶어? 뭐? 아이, 당연히 싫지. 근데 그거랑 이거는 좀 다르잖아. 다르긴 뭐가 달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포경수술해서 장인어른한테 병수발 받는 것보다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 받는 게 더 싫다는 사람들이 널렸을 테니까. 연애 때는 왜 그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꽉 막히고 말귀가 안 통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그 문제는 절대 타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를 받고 싶겠어요. 자꾸 그 이야기로 설득하려 들 때마다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며 입을 다물게 했죠. 그런데 출산일이 임박할 무렵 조리원 입소 문제로 문의 전화를 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면서 님이요? 저희한테 예약된 건이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임윤서예요. 4달 전쯤에 계약했었는데. 잠시만요. 아, 계약하셨다가 바로 환불 처리되셨네요. 네? 환불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환불한 적 없어요. 남편분이 오셔서 계약 취소하시고
환불하신 것 같네요. 뭐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산후조리원 계약을 취소하나요?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짐을 싸들고 바로 택시 타고 3시간 거리에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택시 타고 오는 내내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나 싶어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퉁퉁 부은 눈으로 와서 엄마를 찾으니 친정에서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윤서야,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할래.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또 한바탕 쏟아냈고 조리원을 취소했다는 말에 부모님도 분노하셨어요. 연락을 받은 남편은 늦은 밤 죄인처럼 친정까지 달려왔죠. 서서방,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애 조리원을 취소를 해? 죄송합니다. 그 돈이 아까웠어? 10달 동안 자네 애 품어서 낳아주는 윤서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어? 그게 아니라요. 그 돈이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윤서가 고집을 피우니까 고집은 네가 피우고 있는 거지. 이 몹쓸 놈 같으니라고.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갈라서.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갈라서라니요. 아빠 붙들고 말해도 소용없어. 내가 그러겠다고 한 거니까.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도저히 미래가 그려지지도 않아. 윤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조리원 다시 등록하자.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소용없어. 어차피 거기 예약제라 미리 계약 안 하면 당장 들어가기도 힘들어. 그리고 된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완전히 삼진 아웃이라고.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불거진 일이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밤새도록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문을 닫고 배웅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급하게 친정 근처의 병원을 알아보고 출산하게 되었죠. 그래도 남편이라고 엄마가 진통 시작됐다고 연락하니 달려오긴 했더라고요. 부부 일은 별개고 애아빠 역할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불러서 탯줄도 잘랐죠. 문제는 산후조리였어요.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는 조리원이 하나뿐이었는데 제가 출산했을 때 자리가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친정이라는 선택지를 두지 않았던 이유는 엄마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무릎, 허리, 손목, 어디 성한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관절염을 달고 사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한테 어떻게 산후조리를 맡기나요? 결국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는데 애를 낳고 나니 문득 열이 받는 겁니다. 애를 가지고도 낳고도 결국 힘든 건 저잖아요. 남편한테 열받는다고 친정에서 그러고 있으면 결국 부모님 고생이지 남편은 편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남편은 애 낳고 마음이 변해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그 500으로 도우미 불러줘. 24시간 상주하는 도우미로 2주 가득 채워서 쓸 거야. 산후도우미? 알았어. 내가 알아보고 내일 바로 올 수 있게 할게. 당장 애를 품에 안고 있어야 하는 제가 산후도우미를 어떻게 알아보고 불렀겠어요. 남편한테도 육아를 하게 하려고 온 것이니 남편을 써먹은 거죠. 이혼카드까지 꺼낸 마당에 감히 허튼 생각을 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답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다음날 집에 온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나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장손 인물이 아주 훤하네, 훤해. 사진이 우리 장손 인물을 못 담아. 어머님은 기가 막혀 얼빠져 있는 잭에서 아이를 데려가 품에 안으셨어요. 애 낳느라 고생했다 말 한마디는커녕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더라고요.
이래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다 싶어 남편 쪽으로는 정내미가 뚝뚝 떨어졌죠. 그래도 조리해주러 왔다가 미역국을 한 솥을 끓여놓고 애도 봐주시긴 했습니다. 화낼 힘도 없어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앉아있고 본인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싫으셨는지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참 요즘 애들 편하지. 우리 때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너 산후조리원 간다고 했다며? 굳이 수백이나 들여서 뭘 거기까지 가니? 요즘 애들 진짜 유난이지 유난이야. 집에서 푹 쉬면 그만일걸. 나 때는 3일 쉬면 충분히 쉬었다 그랬다. 우리 어머니 때는 네 시아버지 낳고 밥 갈았다고 나 3일 쉬는 것도 그렇게 눈치 주더라. 근데 너 봐라. 내가 너 위해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앉혀놓고 너네 집 바닥도 쓸고 닦아주고 이게 조리지 뭐 다른 게 조리야? 제가 원치 않는 방문에 대단히 뭐라도 챙겨주시는 것처럼 구시는데 그저 내내만 했어요. 그리고 퇴근에 돌아온 남편 불러다 한 소리 했죠. 왜 어머님 불렀냐고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내가 도우미가 필요했던 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충분히 쉬고 싶어서였어. 그러니까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알아둬. 그래, 그렇게 하라고 엄마 부른 거잖아. 이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너는 편해서 좋고 엄마는 용돈 받아 좋은 거. 남편은 제가 결국 자기 뜻대로 해주기로 했다고 생각하는지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진짜 작정하고 받는 산후조리가 뭔지도 모르면서요. 저는 그때부터 바로 아이는 어머님께 맡겼습니다. 새언니한테 물어보니 조리원 가면 하루에 아이는 1시간 정도만 본다더라고요.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산모를 위한 시간으로 쓰고요. 대신 제 돈으로 하루에 한 번 오는 마사지사는 따로 고용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한테 그걸 부탁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밥은 삼시세끼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말씀드렸고 화장실이 딸린 안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요구를 기가 막혀 하면서도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는지 순순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도 나이가 있는데 거진 하루 종일 신생아를 보는 게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하루도 못 가 결국 저한테 한 소리 하시는 겁니다. 너 나 부리냐? 응? 시어머니를 부려? 아니 얘가 엄마가 애를 데리고 있어야지. 왜 내가 애까지 봐야 하는 건데? 애 봐주고 살림해주고 밥까지 차려 바치고 아주 상전. 이런 상전도 따로 없지. 너 내가 무슨 로봇인 줄 알아?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창석 씨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애 대신 봐주고 삼시세끼 해다 주고 쉬려고 계약한 조리원 취소한 건 창석 씨니까요. 창석 씨가 어머님한테 돈 주고 고생시키면 된다고 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뭐야?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그렇지. 너는 어떻게 시험이 어려운 줄을 모르고 이렇게 부려먹어? 그러니까 창석 씨한테 가서 말씀하시라고요. 조리원이 안 되면 24시간 상주 도우미라도 불러달라고 했더니 어머님 부른 거예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조리원에 있듯이 쉬겠다고 했더니 얼마든지 그러라고 어머니 다 시키라고 한 게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어머님은 열받아 시뻘개진 얼굴로 일하는 남편에게 전화해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너네 집 개인 줄 아냐? 어디 엄마를 그렇게 써먹으라고 하냐? 아들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지 엄마 알기를 아주 개똥으로 본다면서요. 그러고는 그냥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인지 퇴근한 남편 표정도 말도 못하게 안 좋더라고요. 아이, 윤서 너는 엄마한테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고 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내가 그랬잖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이, 진짜 너도 너무 유도리 없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저는 남편의 불만이 시작되자마자 남편한테 아이를 떠넘기듯 안겨주고 안방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진이를 나한테 맡기면 어떡해? 어머님 안 계시니까 오늘 밤엔 당신이 봐. 그러게 내가 24시간 산후도우미 불러달라고 했잖아. 그거 안 부른 건 결국 이런 결과도 예상하고 한 거 아니야? 냉장고에 유축해 놓은 모유 있으니까 그거 데워 먹여. 나머지는 내가 카톡으로 정리해서 보내줄게. 아, 진짜. 나 내일 출근이라고. 야, 이윤서. 여보. 남편이 애타게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무슨 수로 그 작은 신생아를 보겠어요. 저도 경험이 없지만 남편은 아이 태어난 후로 쳐다보고 몇 번 안아준 게 전부인데요. 애 우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문 앞에 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 내가 내일 당장 산후조리사 불러줄게. 그러니까 제발 서진이 좀 달래봐. 남편에게 아이를 맡긴 지 고작 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어머님은 하루, 남편은 2시간 만에 백기를 든 겁니다. 다음 날부터는 산후조리사가 함께 지내면서 아이를 봐주셨어요. 숙련된 분께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며 마음 놓고 쉴 수 있었죠. 그렇게 2주간의 산후조리가 끝난 후 본격적인 육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 보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제가 출근하는 사람 배려한다고 새벽엔 제가 붙어 있는데 퇴근 후 2-3시간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너무 배려가 없는 거 아니야? 나 출근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퇴근한 사람한테 애를 맡기면 나는 대체 언제 쉬라는 거야? 내가 묻고 싶네. 그럼 나는 언제 쉬어? 너는 당신이 그 힘들다는 2-3시간이 나는 하루 종일 계속되는데 언제 쉬냐고. 당신이 봐주는 그 2-3시간이 내가 겨우 쉬는 시간이야. 그건 알아? 아니, 그래도 낮에는 잠도 잘 거고. 주말에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애한테 밤낮 없다는 거. 당신 일한다고 새벽엔 잠 푹 자게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봐주는 거. 그게 배려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할 말이 없어야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야근이 없는 회사인데 일이 늦어졌다, 회식이 있었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저는 남편을 이해하거나 봐주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제대로 풀리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고 그도 안 되면 소송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두고 본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증거를 모은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 기어이 선을 넘더라고요. 갑자기 5일간의 출장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출장? 엊그제 애 낳은 거 아실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무슨 출장? 이번에 부장님이 바뀌었는데 그런 아량이 없는 분이셔. 나도 진짜 안 된다고. 나 없으면 와이프 혼자 애 봐야 한다고 빼달라고 했는데 어쩌지?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갔다 와. 뭐 어쩌겠어. 일인데. 굳이 더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바로 회사 동료 와이프한테 연락해 물었어요. 이번에 일본으로 4박 5일간 출장이 있다는데 사실이냐고요. 여자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잖아요. 은근슬쩍 떠보며 물었더니 남편 부서에 출장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집을 비워야 하는 일에서는 배제시켜 준다면서요. 그럼 그렇지 싶어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 노트북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전에 업무 하나 처리하고 간다더니 노트북을 열어놓고 그대로 갔더라고요. 노트북에 연결된 카카오톡을 그대로 두고요. 공교롭게도 저는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를 읽게 되었어요. 자주 연락하고 어울리는 대학 동기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나눈 대화가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야, 씨발, 너네는 결혼하지 마라.
진짜 임신한 유세, 애 낳은 유세가 장난 아니야. 진짜 애 새끼 우는 것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왜 낳자고 했지? 과거의 나를 죽이고 싶다 진짜. 여자들은 왜 저렇게 바라는 게 맞냐? 니네는 형님 말 들어라. 돈이나 많이 벌어서 여자 사는 재미로 살지 결혼은 절대 하지 마.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신이 저를 도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부였던지라 핸드폰은 서로 믿음으로 건드리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만약 남편과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날 노트북이 열려 있었어도 저는 남편 대화 내역을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미 남편을 향해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이라 그다지 분노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으로 저는 결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되었어요. 그 여행을 함께 간 무리들이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 정황이 포착되었거든요. 온갖 저급한 단어로 여자를 사서 보낸 지난밤의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쏟아내는 그들 대화에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제 모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보내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테이블 위에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그대로 열어두었으니 제가 왜 나간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그 길로 바로 친정까지 달려오더라고요. 빨리 말해, 서진이께.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은 무릎을 꿇고 대단한 행동이라도 한 것처럼 앉아있는 모양새가 그냥 우습더라고요. 사과하란 소리 안 했는데 사과 받을 생각도 없고.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랬어. 여자랑 놀 생각은 없었는데 종식이 그 자식이 자꾸 바람을 넣는 바람에. 근데 그거 그냥 하룻밤 논 거야. 바람이 아니라 그냥 놀이 같은 거라고. 웃기네. 내가 그렇게 놀다 왔으면 놀이라고 생각 안 할 거면서. 됐고, 나 관심 없어. 당신이 일본까지 가서 논 여자가 레이나 짱인지 호시노 짱인지 그딴 거 상관없어.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돌아가. 이혼 서류는 화장대 서랍에 놓고 왔으니까 알아서 제출하고. 여보, 잘못했다고 했잖아. 한 번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수야. 그냥 한순간에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실수인지 아닌지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야. 나 더는 참기 싫어. 지금 참아주면 10년, 20년을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병신같이 살기도 싫고 서진이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느니 그냥 애한테 왜 자기만 아빠 없냐고 원망 듣고 사는 게 더 나아. 괜히 힘 빼지 마. 난 전부터 생각하고 결정 끝낸 거니까. 남편도 느꼈을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애정도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단순한 호소와 설득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도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줬지만 남편은 이혼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자기한테 불리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는지 결국 합의를 해주었죠. 하지만 이혼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면접 교섭으로 꽤 골치가 아팠는데 일주일에 한 번을 고집하더라고요. 애 문제는 부부 문제와는 별개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의해야 했고요. 이혼 후 시어머니도 남편도 없이 하는 육아는 오히려 쉬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도 저 생각해주는 부모님 아래에서 육아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며 어떻게든 집에 늦게 들어오려고 하고 주말에도 애를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럴 거면 애는 왜 그렇게 빨리 갖자고 했는지 생각이 그렇게 짧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문제는 전 남편이 애를 핑계로 주말마다 찾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연애 때 제가 정말 좋아해서 즐겨 먹던 피자가 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사오는 거예요.
결혼 후에도 한 번도 그 집에 먼저 가잔 소리도 안 했으면서요. 어느 날은 꽃다발, 어느 날은 과일, 또 어느 날은 음식, 아주 어지간한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만 가져와. 받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내밀어? 나는 우리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잘할게, 윤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부부로 살던 사람들이 이혼하면 끝인 거지. 뭘 아니래? 난 끝났으니까 그만해. 이런 식으로 부담 주면 아무리 서진이 문제래도 그냥 안 넘어가. 너 왜 그렇게 매정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사이고 내가 서진이 아빠인데 이 정도 했으면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창서가,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사이도 맞고 네가 서진이 아빠인 건 맞는데 너한테 다시 기회를 주려면 더 필요한 전제가 있잖아. 사랑. 난 이제 사랑하지 않아. 과거의 관계와 아이 아빠라는 이유로 내가 너랑 살아야 돼? 그만 좀 해. 너는 자꾸 내가 너한테 기회를 안 줬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봐. 난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 후부터 너한테 여러 차례 기회를 준 것 같거든? 현실을 좀 받아들이자, 어? 전 남편이 정성을 보일 때마다 여지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생각해서 사왔다는 것들은 바로 거절했고 아이만 보여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도 정말 끈질겼어요. 아이 면접 때문에 왔으면 애나 보고 가지 애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어느 날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윤서, 너 살 좀 빠진 것 같네. 원래 몸무게로 돌아간 거야. 애 낳고 애 키우다 보니까. 너 만나는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서진이 키우느라 눈코 뜰 새도 없는데 무슨 남자? 장모님 계시는데 시간이야 만들 수 있지. 참나. 내가 하는 말은 정말 코로 들었구나. 내가 미쳤다고 아픈 엄마한테 애 맡기고 남자 만나러 다니겠어? 내가 뭐 누구 같은 줄 알아? 아니면 됐고. 그리고 내가 남자를 만나든 외계인을 만나든 뭔 상관인데? 난 기회 있으면 괜찮은 남자 만나서 재혼도 할 거야. 그러니까 창석이 너도 괜히 엄한 데 힘쓰지 말고 결혼하고 싶으면 다른 여자나 알아봐. 그때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전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았더라면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잔인한 일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아이 돌이 지나고 어느 날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서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너도 이제 일해. 나가서 일하는 거 좋아하는 애가 언제까지 애만 보고 집에 있을 거야? 제대로 걷기 시작하면 나나 네 엄마가 봐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 그래도 서진이 어린이집 들어가면 일 시작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근데 전처럼 회사에 다니는 건 힘들 것 같아. 아무리 엄마랑 아빠가 봐준다고 해도 서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바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내가 낳은 애 문제로 엄마랑 아빠한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카페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친정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휴직한 회사는 퇴사를 결정해 퇴직금이 있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도 있었거든요. 모자란 돈은 아빠가 채워주시면서 고향에 작은 카페를 열 수 있게 된 거예요. 제 소식을 들은 고향에 있던 친구가 인테리어 회사를 한다는 친구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날은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러 오는 날이었는데 아빠한테 대신 나가달라고 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나왔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저랑 초등학교 때 동창인 겁니다. 고향이다 보니 서로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사무실을 나와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거길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이민서,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아, 깜짝이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서진이는 봤어? 저기요, 얘 애 엄마인 줄 알고 만납니까? 네? 아, 네.
애가 하나 있다고 하긴 하던데. 아, 애 엄마여도 상관없다? 근데 어쩌지? 나는 애 아빠라 상관 있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남편 팔을 때리고 꼬집고 했어요. 너 미쳤어? 당장 이거 안 나? 누구 마음대로 남자를 만나, 누구 마음대로? 서진이가 있는데 애 엄마가 부끄럽지도 않냐? 내가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윤석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그 눈깔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알았어? 카페에서 그 난동을 부리고 전 남편은 씩씩거리며 제 손목을 잡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말도 못한 분노와 경멸, 증오를 느꼈죠.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나오자마자 남편의 정강이부터 후려쳤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돌았냐? 돌았어? 아이씨, 그러게 누가 남자 만나래? 내가 말했지. 내가 남자를 만나든 외계인을 만나든 그건 내 자유야. 너가 참견할 일 아니라고. 아, 진짜. 걔는 친구야. 내 일 때문에 만난 애라고.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 애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냔 말이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남자들 속 다 뻔하지. 네가 남자를 몰라. 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앞으로 서진이도 아빠한테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한 번만 더 이따위 일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양육권도 빼앗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저는 그렇게 경고로 쏘아붙이고 돌아왔어요. 친구에게 연락해 미안하다 거의 석고대죄라도 할 것처럼 사과해야 했죠. 다행히 친구는 제 사정을 듣고 이해해 주었고 나중엔 사무실에서나 보자고 하더라고요. 참, 아무리 사람 앞날은 모른다지만 저같이 똥을 밟은 경우가 많을까요? 사랑했던 사람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회방꾼이 되었으니까요. 그 뒤로 면접 교섭은 아빠한테만 맡겨두고 창업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부동산에 갔다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나타나 제 목을 졸랐고 그 뒤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떴더니 제가 한때 사용했던 안방으로 저는 팔다리가 묶이고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전 남편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그러게 말 좀 듣지, 윤서야. 왜 사람 말을 자꾸 안 들어? 전 남편은 의자를 끌고 와 침대에 누워있는 저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눈빛 하나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그때 정말 전 남편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데 너는 왜 노력을 안 해? 어?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서진이 생각해서라도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왜 네 생각만 해? 너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들어? 그러면서 불쾌하게 제 뺨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원치 않는 관계를 가지고 거칠게 반항하면 폭력을 썼습니다. 회사도 가지 않고 손발을 묶어놓고 종일 지켜보면서요. 화장실도 자기가 데려가고 볼일을 볼 때에도 바로 코앞에서 지켜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먹이긴 해야 하니 한 번씩 입에 테이프를 풀어줬는데 그때마다 사정했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분노지 그게 계속되니 정말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너무 공포스러웠죠. 창석아, 그만해. 너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알잖아. 그딴 건 상관없어. 입 다물고 먹기나 해. 제발 나 좀 풀어줘. 어차피 지금 부모님이 실종 신고도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야. 지금 풀어주면 없던 일로 할게. 제발, 어?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그 어떤 남자랑도 함께 할 수 없다고. 너는 내 거야, 알아? 너는 내 거라고!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있었던 일 일부는 테이프가 잘린 듯
백지로 남아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도 할 수 없고 하루하루 그저 죽을 날만 받아놓은 개가 된 것 같았죠. 일부러 힘을 빼려고 그랬는지 음식도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줘서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게 왜 사람한테 기회를 안 줘? 네가 나쁜 거야, 윤서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회사도 안 가도 되고 그냥 너 데리고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 알았지? 전 남편은 그냥 미쳐 있었습니다.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죽을 날만 받은 사람처럼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와 그러는 겁니다. 허튼 수작 부리기만 해. 나는 너랑 이 세상 끝낼 준비 되어 있으니까. 남편은 저를 일부러 안방 화장실에 넣어놓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누가 찾아온 건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죽기 살기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안방 화장실 문을 발로 퍽퍽 찼는데 문을 연 건 경찰이나 부모님이 아닌 전 남편이었죠. 내가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했지? 너 때문에 곤란해질 뻔했잖아. 다시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됐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찾아온 건 경찰이었어요. 부모님의 실종 신고를 받고 가장 의심되는 남편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다고 집을 수색할 권한은 없다 보니 그냥 신문조로 물어보고 간 모양입니다. 다행인 건 안방에서 나는 소리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경찰들이 기민하게 눈치챈 거예요. 그 뒤로 다시 경찰이 찾아왔고 남편은 급하게 나가야 했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위기에서 기회를 얻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잖아요.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균형을 잡고 일어나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 안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나가기보다는 그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섣불리 나갔다가 정신 나간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요. 안방문에는 특수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전에 살던 분께서 안방에 설치한 것으로 안에서 잠그면 안에서 문을 부숴야지만 열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상태에서 안방문을 세차게 걷어 찼습니다. 입이 막혀 있어 제대로 소리는 안 냈지만 있는 힘껏 비명을 내지르면서요. 임윤서 씨, 거기 임윤서 씨 맞습니까? 아이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거 주거 침입죄야. 경찰들이 공권력을 함부로 써도 돼? 저는 온몸을 다해 문을 두드리며 제발 나 좀 알아달라고 꺼내달라고 처절하게 움직였죠. 밖에서는 몸싸움을 하는지 소란한 소리가 들렸고 머지않아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 앞까지 경찰 목소리가 닿고 나서야 이제 살았구나 싶은 안도감에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이내 119 구조대가 문을 부쉈고 저는 반죽음 상태로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병원에 실려갔고 엄마의 비명과 울음소리에 정신을 놓았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미 죽어서 나온 줄 알았다고요. 재판장에 선 전 남편은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됐고 아내와 자식을 영영 잃은 것 같은 상황에서 벌인 일이라고요. 세상 불쌍한 표정으로 눈물을 쥐어짜고 어떻게든 형을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 쓰레기한테도 변호사가 붙더라고요. 다행히 제 병원 진단서와 증언, 이전 이혼에 대한 본인 책임이 인정되어 남편은 징역 7년을 받았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피해자인 저에게는 그마저도 너무 짧은 시간이긴 했죠. 판결이 내려진 후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을 빼앗는 소송까지 끝마쳤습니다. 지금 전 남편은 감옥에 있어요. 언젠간 나오겠지만 다시 만나는 일이 없도록 결국 친정에 이사해야 했죠. 이모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곳인데
부모님은 저를 위해 선뜻 그렇게 해주셨어요. 엄마,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살아서 돌아왔으니 됐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으니까 넌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 일은 저에게도 제 부모님에게도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예요. 아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천만다행이었죠. 다행히 저는 회복 후 그곳에 원하던 카페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지만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많아 직원 하나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자란 제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남편과 비슷한 체격의 남자만 봐도 흠칫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제가 재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빠는 앞으로 재혼 같은 거 할 필요 없으니 영원히 넷이 함께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한때 저 스스로를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어쩌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어쩌다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하면서요. 그렇게 후회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어쩌다 내가 태어나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한 일이고 저한테도 안 좋은 일이잖아요. 한 번씩 우울감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때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심리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그 일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 우울하지 않는 날이 더 많지만 제 마음의 병은 아마 전 남편의 수감 생활보다 길지도 몰라요. 그때 오랜 지인의 방문 후 이 상태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좌절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이 제게 유치원에서 접은 네잎클로버 색종이를 주는 거예요. 엄마, 이거 봐봐. 엄마 선물. 어머나, 이게 뭐야? 엄마한테 네잎클로버 주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는데 네잎클로버를 가지면 행운이 온대. 엄마한테 내가 매일매일 행운을 접어줄 거야. 환하게 웃으며 제게 초록색 종이 네잎클로버를 전하는 아들을 보자 그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먼 과거의 불행을 놓고 현재 제 곁에 있는 행복에 눈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노력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